재벌 2세가 국밥집 여자랑 결혼한다고? 절대 안 돼.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 청수의 회장인 박정호,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통장 잔고 500만 원. 고졸의 부모도 없는 국밥집 주인. 아들이 2년 동안 사귄 여자의 신상조사 결과였습니다. 돈을 노리는 거야. 우리 집안을 보고 신분 상승하려는 게 분명해.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행동에 저는 67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5년 3월 어느 봄날 오후 회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34살 제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후계자인 아들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입술을 다물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 순간 이미 예감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올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고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위기를 넘겼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두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협상과 계약을 성사시켜온 저였지만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고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두려웠지만 애써 침착한 척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말해보거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고 다시 한번 울렸고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래, 아들도 이제 34이니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습니다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결심이 서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며느리감이 아닐 거라는 것을, 제가 바라던 명문가의 딸이 아닐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더욱 불안했고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대림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이름은 한서연, 29살입니다. 국밥집? 그 단어가 천천히 제 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국밥집이라니, 대림동 국밥집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아들이 농담을 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 진지함이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황당한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국밥집 주인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국밥집 주인이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이룬 모든 것들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을 일궈낸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끝에 국밥집 주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말이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걸 일궈왔습니까?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집안의 격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네, 아버지. 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만나왔는데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2년이나 사귀었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2년 동안이나 그 여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숨겼다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고 믿었던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3층 회장실에서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대림동 국밥집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고 눈앞이 아찔했고 어지러웠습니다. 2년 동안이나 나 몰래 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고 다시 한번 울렸고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래, 아들도 이제 34이니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습니다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결심이 서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며느리감이 아닐 거라는 것을, 제가 바라던 명문가의 딸이 아닐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더욱 불안했고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대림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이름은 한서연, 29살입니다. 국밥집? 그 단어가 천천히 제 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국밥집이라니, 대림동 국밥집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아들이 농담을 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 진지함이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황당한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국밥집 주인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국밥집 주인이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이룬 모든 것들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을 일궈낸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끝에 국밥집 주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말이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걸 일궈왔습니까?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집안의 격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네, 아버지. 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만나왔는데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2년이나 사귀었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2년 동안이나 그 여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숨겼다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고 믿었던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3층 회장실에서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대림동 국밥집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고 눈앞이 아찔했고 어지러웠습니다. 2년 동안이나 나 몰래 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그 간절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제 체면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지켜온 이 가문의 격이 허락하지 않았고 절대로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박씨 가문이 3대째 명문가로 이어져 왔고 저는 그 명예를 더 높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국밥집 주인이 며느리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연 씨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지만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모도 없다고? 그럼 고아란 말이냐? 제 목소리가 냉랭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도 없는 국밥집 주인, 그것도 고작 29살짜리 여자가 제 며느리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격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벌 그룹 청수의 며느리가 국밥집 주인이라니 상상만 해도 귀가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렸고 창피했고 부끄러웠습니다.
고아라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서연 씨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서연 씨는 정말 이혼? 그럼 더 안 되지. 이혼 가정 출신의 국밥집 주인이라고? 학벌은? 대학은 어디 나왔나? 저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명문대라도 나왔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물었지만 아들의 대답은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고 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고 가슴속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마저 꺼버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대학은 형편상 못 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순간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고졸, 국밥집 주인, 이혼 가정 출신, 부모도 없는 이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고 정리되지 않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우리 집 안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생각해봤나? 국밥집 주인이 우리 며느리라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이름 좀 알아봐. 한서연 29살 대림동에서 국밥집 운영 중이야. 신상조사 좀 해줘. 철저하게. 김비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다렸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조사 결과만을 기다렸고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서류를 들여다봐도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비서가 두꺼운 갈색 봉투를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었고 다시 뻗었다가 거두었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고 천천히 뜯었고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서연 1996년 7월 15일생, 현재 29세. 부모는 한성호, 이미현. 2008년 이혼.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과도한 빚이었습니다. 당시 한서연의 나이는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부산으로 떠났고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연락을 끊었고 한서연은 외가 할머니 집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2살에 버려졌다는 것이 부모 모두에게 버려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동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합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서연은 외가 할머니가 2010년 돌아가신 후 친척 집을 전전했고 16살이 되던 해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19년 23 나이에 작은 국밥집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5천만 원.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친 금액이었고 그중 3천만 원은 대출이었고 2천만 원은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 동안 2천만 원을 모았다는 것이 얼마나 피땀 흘려 일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가난한 것과 우리 며느리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재산 현황이었습니다. 통장 잔고 513만 원, 저축 없음, 대출 잔액 1,500만 원, 매달 임대료 200만 원, 월 평균 매출 600만 원,
순이익 약 100만 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역시나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여자가 재벌 아들과 결혼하겠다니 뻔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돈을 노리는 거지 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책상을 손으로 쳤습니다. 손바닥이 따끔했지만 분노가 그 통증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 했고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돈을 노리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지 진실을 알아야 했고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30년은 된 듯한 낡은 작업복과 해진 운동화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낡은 게 아니라 정말 노숙자가 입을 법한 더럽고 냄새나는 옷으로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김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노숙자처럼 더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게에 들어가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손님들 눈치 보며 내쫓을까요? 아니면 신경 쓰지 않고 받아줄까요? 만약 냄새난다고 쫓아낸다면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가난하고 더러운 사람은 무시하는 여자라는 증거. 결국 겉모습과 돈을 보고 아들과 결혼하려는 여자라는 증거였습니다. 오후에 김비서가 낡은 옷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30년은 된 듯한 작업복이었고 곳곳이 해졌고 색이 바랬고 얼룩과 때가 묻어 있었고 냄새까지 났습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밑창이 다 닳았고 끈이 해졌고 흰색이었을 신발은 누런 회색이 되어 있었고 진흙과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누가 봐도 노숙자로 보일 것이고 가난하고 초라한 노인으로 보일 것이고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할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회장실에서 혼자 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재벌 그룹 총수 박정우가 아니라 그저 가난하고 초라하고 더러운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67년 전 저도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다녔고 끼니를 걱정했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내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며느리감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진짜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등, 더럽고 낡은 옷, 냄새나는 옷. 이 모습으로 국밥집에 들어가면 한서연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차가 대림동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장님 도착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국밥집이라고 적혀 있었고 글씨는 손으로 쓴 듯 삐뚤했고 간판은 낡았고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돈과 겉모습만 보는 여자인지, 아니면 아들 말대로 진짜 착한 사람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시간입니다. 저는 허름한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물 끓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6개 테이블이 거의 다 차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평범한 동네 국밥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 형광등 불빛이 보였고 모든 게 낡았고 오래됐고 초라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고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노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누군가는 코를 찡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좀 봐. 냄새 안 나? 여기 왜 들어?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한서연이 나타나겠죠. 그 여자가 저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손님들 눈치를 보며 내쫓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행동할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29살 한서연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고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국밥 2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노인의 모습을 본 한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곧 평온해졌고 미소가 번졌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구석 자리 비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한서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불편한 표정도 없었고 그저 평범한 손님을 대하듯 자연스러웠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노인을 보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옆 손님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기 다른 자리 없나요? 하며 일어났고 한서연에게 말했고 한서연은 네, 저쪽으로 앉으세요 하며 안내했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 냄새 때문에 제 모습 때문에 손님이 자리를 옮긴 것이었고 한서연도 그걸 알았을 텐데 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았고 그저 다른 테이블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건 연기일까요? 진심일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서연이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제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고 가까이 다가왔고 냄새를 맡았을 텐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코를 찡그리지도 않았고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더 어려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러나 눈빛은 맑고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뭐 드실래요?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오늘 고기도 푸짐하게 넣었어요. 한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목소리였지만 그 이상이었고 마치 가족을 대하듯 편안했고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저를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니, 이런 차림으로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국밥 주세요. 하나만. 제 목소리는 작았고 떨렸고 가난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고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 끈이 낡았고 운동화가 해졌고 한서연의 모습도 가난해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활기차 보였고 주방으로 들어가며 흥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한서연이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고 액자는 낡았지만 사진 속 얼굴들은 행복해 보였고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휴지와 물티슈가 놓여 있었고 김치와 깍두기가 담긴 통이 있었고 모든 게 깨끗했습니다. 낡았지만 청결했고 가난했지만 정갈했고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잠시 후 한서연이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이었고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고 파와 깍두기가 고명으로 올려져 있었고 냄새가 좋았습니다. 제가 돈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도 고기를 듬뿍 넣어준 것이었고 김치도 따로 접시에 담아주었고 한서연은 그 모든 걸 제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한서연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무언가 뜨거운 게 가슴을 채웠고 이게 뭘까요? 이 감정이 뭘까요? 한서연이 돌아서는 순간 저는 한서연의 팔을 봤습니다. 반팔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팔에 긴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붉은 흉터. 오래된 화상이었지만 자국은 선명했고 눈에 띄었고 고통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16살 때 식당에서 서빙하다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밥이 쏟아져 생긴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부모도 없는 16살 아이가 혼자 그 고통을 견뎌냈을까요?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 흉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긴팔을 입지 않았고 팔찌로 가리지도 않았고 그저 자연스럽게 손님들 사이를 다녔습니다. 저는 국밥을 떠먹으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이건 연기일까요? 진심일까요? 한서연은 다른 손님들에게 갔습니다.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채워주고 할머니, 오늘 입맛은 좀 어때요? 하며 웃었고 아저씨, 국물 더 드릴까요? 하며 챙겼고 손님들도 한서연을 편하게 대했고 은혜야, 오늘도 맛있다 하며 칭찬했고 마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국밥을 먹으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한서연이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계산을 받고 테이블을 닦고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숨이 가빴지만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계속 친절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밥을 천천히 먹으며 저는 계속 한서연을 지켜봤습니다. 한서연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고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지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무엇이 저렇게 살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고 가게가 조용해졌고 한서연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소리를 질렀고 테이블을 쾅 내리쳤고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튀었고 테이블 위가 엉망이 됐고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었고 술 냄새가 났고 취한 것 같았습니다. 한서연이 급히 달려갔고 손님, 무슨 일이세요? 하며 물었고 남자는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국물이 짜. 이게 뭐야? 이걸 국밥이라고 내나? 장사 이따위로 하나?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고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고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목소리는 침착했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참았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화난 손님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새로 해드릴게요. 국물 싱겁게 해서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서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화내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그저 사과했고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화를 냈습니다.
테이블을 또 내리쳤고 다시 이딴 걸 다시 먹으라고 하며 소리쳤고 한서연을 노려봤습니다. 한서연이 움찔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고 여전히 공손하게 서 있었고 남자의 화를 받아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저 사람 좀 봐. 술 취했나 봐 나가라고 하지 그래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서연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환불해. 당장 돈 내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고 동전들이 바닥에 떨어졌고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한서연이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었고 손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개입해야 할까요? 저 남자를 내쫓아야 할까요? 하지만 한서연이 일어서며 말했고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음식값은 안 받을 테니 조용히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겁먹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남자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다른 손님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야, 그만하고 나가. 여기서 술 취해서 난리야? 하며 남자를 밀었고 남자는 투덜거리며 가게를 나갔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서연이 깊은 숨을 내쉬었고 다리가 풀린 듯 잠시 벽에 기댔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엉망이 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고 바닥에 흩어진 국물을 닦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하며 사과했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을 계속했고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었고 제게도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드세요. 하며 웃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렇게 참는 게 습관이 된 걸까요? 저런 일이 자주 있는 걸까요? 저는 국밥을 먹으며 한서연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한서연은 진상 손님이 나간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여전히 친절했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하며 오히려 손님들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은 힘들었을 텐데 무서웠을 텐데 손님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연기일까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고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엎어졌고 옆 손님이 저분 괜찮으세요? 하며 소리쳤습니다. 한서연이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를 흔들었고 할아버지 하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약했습니다. 한서연이 즉시 휴대폰을 꺼냈고 119에 전화했고 네,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서연은 할아버지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힘껏 눌렀고 계속되는 심폐소생술에 땀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서연이 숫자를 세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온 힘을 다해 눌렀고 얼굴에 땀이 흘렀고 숨이 가빴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서연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고 들것을 가져왔고 할아버지를 옮겼습니다. 한서연이 제가 같이 갈게요 하며 따라 나섰고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구급차에 올라탔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 몇 명만 남았고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어떡하지? 계산은? 하며 당황했습니다. 한 손님이 그냥 나가자 나중에 계산하면 되지 하며 일어났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 먹지 못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고 주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진상 손님이 엎질렀던 테이블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는 수저가 떨어져 있었고 설거지는 쌓여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이 모든 걸 두고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돈도 생각하지 않았고 장사도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할아버지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먼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제사장,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가다. 제사장 제1챕터. 한서연은 다른 손님들에게 갔습니다.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채워주고 할머니, 오늘 입맛은 좀 어때요? 하며 웃었고 아저씨, 국물 더 드릴까요? 하며 챙겼고 손님들도 한서연을 편하게 대했고 은혜야, 오늘도 맛있다 하며 칭찬했고 마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국밥을 먹으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한서연이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계산을 받고 테이블을 닦고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숨이 가빴지만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계속 친절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밥을 천천히 먹으며 저는 계속 한서연을 지켜봤습니다. 한서연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고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지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무엇이 저렇게 살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고 가게가 조용해졌고 한서연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소리를 질렀고 테이블을 쾅 내리쳤고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튀었고 테이블 위가 엉망이 됐고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었고 술 냄새가 났고 취한 것 같았습니다. 한서연이 급히 달려갔고 손님, 무슨 일이세요? 하며 물었고 남자는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국물이 짜. 이게 뭐야? 이걸 국밥이라고 내나? 장사 이따위로 하나?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고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고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목소리는 침착했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참았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화난 손님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새로 해드릴게요. 국물 싱겁게 해서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서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화내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그저 사과했고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화를 냈습니다. 테이블을 또 내리쳤고 다시 이딴 걸 다시 먹으라고 하며 소리쳤고 한서연을 노려봤습니다. 한서연이 움찔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고 여전히 공손하게 서 있었고 남자의 화를 받아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저 사람 좀 봐. 술 취했나 봐 나가라고 하지 그래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서연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환불해. 당장 돈 내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고 동전들이 바닥에 떨어졌고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한서연이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었고 손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개입해야 할까요? 저 남자를 내쫓아야 할까요? 하지만 한서연이 일어서며 말했고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음식값은 안 받을 테니 조용히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겁먹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남자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다른 손님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야, 그만하고 나가. 여기서 술 취해서 난리야? 하며 남자를 밀었고 남자는 투덜거리며 가게를 나갔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사장 제2챕터. 한서연이 깊은 숨을 내쉬었고 다리가 풀린 듯 잠시 벽에 기댔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엉망이 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고 바닥에 흩어진 국물을 닦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하며 사과했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을 계속했고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었고 제게도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드세요. 하며 웃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렇게 참는 게 습관이 된 걸까요? 저런 일이 자주 있는 걸까요? 저는 국밥을 먹으며 한서연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한서연은 진상 손님이 나간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여전히 친절했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하며 오히려 손님들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은 힘들었을 텐데 무서웠을 텐데 손님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연기일까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고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엎어졌고 옆 손님이 요, 저분 괜찮으세요? 하며 소리쳤습니다. 한서연이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를 흔들었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약했습니다. 한서연이 즉시 휴대폰을 꺼냈고 119에 전화했고 네,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서연은 할아버지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힘껏 눌렀고 계속되는 심폐소생술에 땀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서연이 숫자를 세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온 힘을 다해 눌렀고 얼굴에 땀이 흘렀고 숨이 가빴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서연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고 들것을 가져왔고 할아버지를 옮겼습니다. 한서연이 제가 같이 갈게요 하며 따라 나섰고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구급차에 올라탔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 몇 명만 남았고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어떡하지? 계산은? 하며 당황했습니다. 한 손님이 그냥 나가자 나중에 계산하면 되지 하며 일어났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 먹지 못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고 주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진상 손님이 엎질렀던 테이블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는 수저가 떨어져 있었고 설거지는 쌓여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이 모든 걸 두고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돈도 생각하지 않았고 장사도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할아버지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먼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제사장 제3챕터. 저는 가게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물었고 119에 전화해서 확인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까지 20분쯤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서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상 손님에게 화내지 않고 참았던 모습, 할아버지를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던 모습, 구급차를 따라 나가던 모습.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요? 연기가 아니었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고 한서연이 보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는 여전히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졌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한서연에게 뭔가 말했고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한서연이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서류를 작성하고 할아버지 병실을 확인하고 그제야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었습니다. 한서연이 휴대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가게 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뛰어가는 한서연의 모습이 안타까웠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한서연이 문을 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을 켰고 가게 안을 둘러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영업시간은 거의 끝났고 오늘 장사는 망친 셈이었습니다. 한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고 어깨가 떨렸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곧 일어났고 눈물을 닦았고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손해는 생각하지 않았고 오늘 못 번 돈은 신경 쓰지 않았고 할아버지만 걱정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먼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한서연에게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장사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이익보다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었나요? 돈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나요? 저는 평생 반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선택했고 마음보다 이익을 선택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차가 움직였고 가게가 멀어졌고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서연이 여전히 청소하고 있었고 혼자 일하고 있었고 지쳐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보고서는 숫자만 보여줬고 진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서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던 모습, 구급차를 따라가던 모습, 병원에서 기도하던 모습, 가게로 돌아가 주저앉아 울던 모습, 그리고 다시 일어나 청소하던 모습, 그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여자를 의심했던 제가, 돈을 노린다고 생각했던 제가, 신분 상승을 꿈꾼다고 단정지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고 이번에는 새벽 일찍 나섰고 가게가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어제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할아버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한서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고 한 번 더 보고 싶었고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가게 문은 아직 닫혀 있었는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을까요? 모두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게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누군가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모두 가난해 보이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도 그 줄 뒤에 섰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토요일 아침부터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걸까요?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화냈습니다. 어제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괜찮은 걸까요? 어젯밤 늦게까지 청소했는데 피곤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서연의 얼굴은 밝았고 피곤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한서연이 어르신들을 보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어르신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도 준비 다 했어요. 따뜻한 국밥 드시러 오셨죠? 한서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환영하는 목소리였고 반가워하는 목소리였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은혜야 고마워. 오늘도 왔어 하며 웃었고 한서연은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들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어르신들로 가득 찼고 모든 테이블이 차기 시작했고 한서연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한서연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계속해서 국밥을 날랐고 모든 어르신들 앞에 놓았고 천천히 드세요. 오늘 고기 많이 넣었어요 하며 웃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먹겠습니다 하며 수저를 들었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국밥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한서연이 제 앞에 국밥을 놓으며 오늘도 오셨네요. 많이 드세요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국밥을 먹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국밥을 다 먹고 나가는데 계산대에 들르지 않았고 한서연도 돈을 받지 않았고 조심히 가세요 하며 배웅만 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걸까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주는 걸까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넘는데요. 재료비만 해도 얼마인데요? 한서연은 돈이 없다고 했는데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서연을 불렀습니다. 한서연이 다가갔고 할머니가 한서연의 손을 잡았고 뭔가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고 한서연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은혜야, 내가 벌기도 힘들 텐데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서 어떡하니? 미안해서 어떡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고 한서연의 손을 꼭 잡았고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한서연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돈이 없으니 이제 그만하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말을 할까요? 한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고 환하게 웃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 저를 살려줬으니까요. 그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예요. 할머니들 드시는 거 보면 저도 행복해요. 한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서연을 끌어안았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며 울었고 한서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억지로 참았지만 눈물이 맺혔고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 저를 살려줬으니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서연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12살에 버려졌을 때, 배고프고 추웠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나눔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가게를 나갔습니다. 모두 한서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은혜야, 건강해야 해. 다음 주에 또 올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하며 손을 흔들었고, 한서연은 문 앞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어르신이 나가고 가게 안에는 저만 남았습니다. 한서연이 돌아와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한서연은 힘든 내색이 없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아 보였고 웃고 있었고 흥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고 숨이 막혔고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한서연이 계산하시려고요? 매주 토요일은 우리 어르신들 날이에요. 마음껏 드셨죠? 7,000원이에요 하며 웃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라고요? 매주 이렇게 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대접한다고요? 그럼 한 달이면 40명, 1년이면 500명이 넘는데요. 재료비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요.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7,000원을 건넸고 한서연이 받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흘러갔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울지 않았고 아내를 잃어도 울지 않았던 제가 지금 거리 한복판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서연은 돈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모든 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나눴고 자신도 힘들면서 베풀었고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의심했던 제가, 조사했던 제가, 시험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보고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보고서는 진실의 반만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 학력, 재산, 그런 숫자들은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고, 진짜 가치는 사랑이었고, 한서연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였고, 배경은 없어도 사랑은 넘쳤고, 학벌은 없어도 인격은 고귀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가게가 멀어졌고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서연이 가게 앞을 쓸고 있었고 혼자 일하고 있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웃을 수 있다니,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나눌 수 있다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었던 제 인생이, 재산이 가치라고 생각했던 제 철학이 한서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67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흔들렸고 확신이 깨졌고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게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보였습니다. 정원에 서 있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채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고 아버지하며 눈을 크게 떴고 제 차림새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할까요? 틀렸다고 할까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넘게 대화를 하지 않았던 아들을, 제 고집 때문에 상처받았던 아들을, 한서연을 사랑한다고 했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와 아들, 우리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뭔가 느낀 듯 눈을 크게 떴고 아버지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았습니다. 한서연의 과거를, 한서연의 상처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더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제 인생을 되돌아봤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서연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제대로 된 자리에서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겠다고, 그리고 아들에게 말해야겠다고, 미안하다고, 틀렸다고, 한서연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옷이 아니라 편한 옷차림으로 갔습니다. 노숙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있었고 한서연이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들었고 저를 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한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서연이 물컵을 가져왔고 메뉴판을 건넸고 뭐 드실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그리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제 말에 한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국밥 먼저 갖다 드릴게요. 한서연이 주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제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어려 보였습니다. 29이라고 했지만 20대 초반처럼 보였고 얼굴에는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 박준성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회장님?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박정호 청수그룹 회장, 아들의 아버지. 네, 맞습니다. 저는 박정호입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고 두려운 표정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앉아주세요.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 간절한 목소리에 한서연이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당신의 과거를, 당신의 재산을, 모든 걸 캐냈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돈을 노리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배경을 보고 결혼하려는 거라고, 신분 상승을 꿈꾸는 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말에 한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시험하려고 노숙자처럼 변장해서 이 가게에 3번 왔습니다. 한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당신은 더럽고 냄새나는 노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진상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당신은 장사를 포기하고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토요일 아침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나눠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3번 모두 당신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걸 봤습니다. 돈보다 이익보다 자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참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한서연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한서연의 목소리는 작았고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1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빚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요. 둘 다 저를 두고 떠나셨죠. 한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운 것 같았고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며칠을 떠돌았어요. 배고팠어요. 정말 배고팠고 추웠고 무서웠어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의점 앞에 앉아서 떨고 있었는데 말을 멈췄고 눈물이 흘렀고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저를 국밥집으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셨어요. 한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픈 미소였지만 따뜻한 미소였고 그때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서연이 말했던 그 순간이구나. 누군가 저를 살려줬다고 했던 그 순간이구나. 한서연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야. 너도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줘라.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한서연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따뜻한 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야. 그 한마디가 12살 아이를 살렸고 그 아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었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고 참아야 했지만 참기 힘들었습니다. 한서연이 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팔이었고 붉은 흉터가 선명했고 고통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6살 때 식당에서 서빙하다가 넘어졌어요. 손님이 급하게 일어서는 바람에 제가 들고 있던 뜨거운 국밥이 쏟아졌죠. 한서연이 흉터를 쓰다듬었고 쓸쓸하게 웃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흉터가 남았죠. 저는 그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긴 자국.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6살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그 고통을 견뎌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서연이 팔을 내렸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슬프지 않은 미소였고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건 제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증거예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살아남았구나. 한서연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서연이 놀라서 괜찮으세요? 하며 제 어깨를 토닥였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고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생 겉모습만 봤습니다. 돈만 받고 배경만 받고 학벌만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못 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고백이었고 참회였습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아픈 상처를 견뎌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이고, 배경은 없어도 사랑은 넘치고, 학벌은 없어도 인격은 고귀합니다. 저는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돈은 있어도 사랑은 없고, 재산은 있어도 마음은 없고, 지위는 있어도 인격은 없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한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서연이 울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떨렸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위로하고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상견례를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자리에서 당신을 우리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들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진심입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고 울면서 웃었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고 웃었고 감사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개인 룸을 잡았고, 최고급 코스 요리를 주문했고, 꽃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한서연을 제대로 맞이해야 했고, 제 진심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아들 준성이에게도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상견례를 하자. 은혜 씨를 초대해라.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고 눈물이 글썽였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이었습니다. 한서연 앞에서 제대로 사과해야 했고, 그래야 아들에게도 떳떳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상견례 날이었고 저는 초정장으로 갈아입었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었던 제가, 노숙자처럼 꾸몄던 제가 아니라 재벌 그룹 총수의 회장 박정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개인 룸은 아름다웠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꽃이 장식되어 있었고 모든 게 우아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땀이 났고 긴장됐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날 때도 해외 거물들과 협상할 때도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숨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고 그 옆에 한서연이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고 화장을 했지만 여전히 수수했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제 모습을 본 한서연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이 커졌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님!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알아봤습니다. 국밥집에 왔던 그 할아버지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그 사람을 지금 눈앞에 선 재벌 회장과 연결시킨 것이었고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한서연의 손을 잡았고 괜찮아, 은혜야 하며 위로했지만 한서연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서연 앞에 섰고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번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첫 번째는 노숙자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갔을 때 당신은 다른 손님들 눈치도 보지 않고 저를 맞아줬습니다. 옆 손님이 자리를 옮겼어도 당신은 저를 내쫓지 않았고 푸짐한 국밥을 내어줬습니다. 한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상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당신은 장사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급차를 따라갔고 가게를 비우고도 할아버지를 지켰습니다. 한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토요일 아침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대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당신은 자신도 가난하면서 더 가난한 어르신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세 번 모두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돈보다, 이익보다, 자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으로 입을 막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고 제가 세 번이나 국밥집에 갔다는 것을 편장까지 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말해야 했고 제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했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국밥집 주인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고졸이라고 깔봤던 제가, 돈 없다고 아들 배경 보고 결혼하려는 거라고 의심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통장 잔고, 재산, 모든 걸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여줬을 뿐 당신의 진짜 가치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서연이 흐느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떨렸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서연을 안았고 같이 울었고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었고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저는 한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한서연의 팔을 가리켰고 화상 자국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팔의 상처는 훈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증거니까요. 12살에 버려졌어도 16살에 화상을 입었어도 가난했어도 힘들었어도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이게 진짜 명문가입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큰 게 부자입니다. 배경이 좋은 게 명문가가 아니라 인격이 고귀한 게 명문가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부자이고 진짜 명문가입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회장님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자존심을 지켰고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서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부끄럽지 않았고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제가 당신 같은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사람이 뭔지 배우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애원이었습니다. 한서연이 놀라서 안 돼요. 일어나세요 하며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고 한서연의 손을 잡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들을 받아주세요. 이 늙은이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세요. 한서연이 울며 고개를 끄덕였고 네 하며 대답했고 저를 일으켰고 저도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며 울었고 저도 아들을 안았고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한서연도 다가와 우리를 바라봤고 미소 지었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고 웃고 안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고 지위로 얻을 수 없는 행복이었고 오직 사랑으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최고급 코스 요리가 나왔지만 한서연은 어색해했고 수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고 저는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며 직접 보여줬고 한서연이 감사합니다 하며 따라했고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서연의 국밥집 이야기를, 어르신들 이야기를, 힘들었던 순간들을, 행복했던 순간들을 들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때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서연에게 건넸고 이건 결혼 축하 선물입니다 하며 말했습니다. 한서연이 봉투를 열었고 서류가 들어있었고 건물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굳어졌고 이게 뭐예요?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가게가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이제 임대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밀린 것도 다 처리했습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하며 서류를 돌려주려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한서연의 손을 잡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계속하세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계속 대접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고 이건 제가 할 일입니다. 한서연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고 저도 고개를 숙였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불빛일 뿐이었는데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삶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고 행복했고 후회가 없었습니다. 한서연을 만난 게,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인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손님도 많지 않았고 국밥집 단골 어르신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한서연이 원한 대로였고 저도 그게 좋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은 아름다웠습니다. 화장을 지나치게 하지 않았지만 빛났고 팔에 화상 자국도 가리지 않았고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들이 한서연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고 감사한 눈물이었고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감정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서연의 국밥집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고 장사를 계속했고 매일 아침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일 안 해도 돼. 편하게 살자고 말했지만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고 이게 제 삶이에요. 이 일이 좋아요라고 대답했고 아들도 이해했고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게 한서연이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고 자신의 길을 걸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편한 옷차림이었고 노숙자가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로 갔고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서연이 주방에서 나왔고 아버님 하며 환하게 웃었고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된 한서연은 더 밝아 보였고 행복해 보였고 빛났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 오시는 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서연이 놀라서 정말이세요? 하고 물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앞치마를 메었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시작하고 싶었고 한서연과 함께 일하고 싶었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한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고 말했고 저를 꼭 안았고 저도 며느리를 안았고 따뜻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번보다 더 많았습니다. 10명이 아니라 20명 가까이 됐고 줄이 길었고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문을 열었고 어르신들 들어오세요 하며 환영했고 저도 문 앞에 서서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보고 멈칫했고 저번에 하며 저를 알아봤고 제가 노숙자처럼 왔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드시러 오셨죠? 하고 말했고 할아버지도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국밥을 날랐습니다. 주방에서 한서연이 만든 국밥을 받아 어르신들 앞에 놓았고 맛있게 드세요 하며 인사했고 어르신들이 고맙습니다 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물을 따라 드렸고 휴지를 갖다 드렸고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며 물었고 어르신들이 괜찮아요 하며 웃었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남을 섬기는 일을 했고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행복했고 뿌듯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서연이 그 할아버지를 보고 얼굴이 환해졌고 할아버지 하며 달려갔고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번에 쓰러졌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완쾌되어 돌아온 것이었고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은혜야 고마웠어. 내가 날 살려줬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심폐소생술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연의 손을 꼭 잡았고 눈물이 흘렀고 한서연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괜찮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이 안고 울었고 다른 어르신들도 눈물을 닦았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았고 한서연이 직접 국밥을 가져다 드렸고
천천히 드세요. 오늘 고기 많이 넣었어요 하며 웃었고 할아버지도 웃으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부자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가진 게 진짜 부자구나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국밥집에 갔습니다. 한서영과 아들을 도왔고 어르신들을 섬겼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았고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많이 맡겼고 저는 국밥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게 좋았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무료 국밥 행사는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입소문이 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고 이제는 30명이 넘었습니다. 가게가 좁아져서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한서연이 가게를 넓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저는 즉시 옆 건물도 매입했고 벽을 허물어 가게를 2배로 넓혔습니다. 이제 50명도 앉을 수 있었고 주방도 넓어졌고 한서연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가시고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첫사랑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제가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그 여자의 부모가 반대했고 우리는 헤어졌고 저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고 성공했고 가난을 벗어나려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아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한서연을 반대했고 가난하다고 거부했고 그 여자 부모님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첫사랑에게는 미안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아들의 사랑을 지켰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아들은 이뤘고 그게 위안이 됐고 후회가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했어. 우리 아들은 행복하게 해줬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고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아버님, 뭐 생각하세요? 한서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라고 대답했고 한서연이 웃으며 제 팔을 잡았고 저도 행복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고 내가 더 감사하지라고 대답했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냄비를 닦고 있었고 국을 끓이고 있었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서연이 여보 불 넘쳐요 하며 달려갔고 아들이 그래 하며 당황했고 한서연이 웃으며 불을 줄였습니다. 아들이 한서연을 안았고 당신이 가르쳐줘. 나도 국밥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라고 말했고 한서연이 그럼 천천히 가르쳐 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국을 끓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방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국밥을 끓이는 며느리와 아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국 냄새가 퍼지고 따뜻한 공기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님 이렇게 함께 있고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하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깨달았습니다. 67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고 만족이었고 완전함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모든 것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깨달았고 비록 돌아왔지만 편했고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돈을 세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고 싶었고 재산을 쌓는 데 쓰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한서연이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오늘 특별히 만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었고 고기가 듬뿍 들어있었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저를 들었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입으로, 목으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퍼지는 따뜻함이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한서연이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들과 한서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국밥을 먹었고 이야기를 나눴고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고 가게 안불빛이 따뜻했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집 간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음식만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했고 사람도 따뜻했고 사랑도 따뜻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 태어났고 진짜 인생을 시작했고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쓸 것이고 사랑하며 살 것이고 후회 없이 살 것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함께 웃으며 국을 끓였고 내일 어르신들을 위한 준비를 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고 가장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이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이제는 저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고 밤이 왔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밝았고 따뜻했고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평화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였고 지위로 얻을 수 없는 평화였고 오직 사랑으로만 느낄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